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에 대한 논의로 그 성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 주권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상당하지만 본 논문은 사회계약론, 그중에서 토마스 홉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할 예정이다. 그 이유는 서구 정책 철학에서 국가 이론의 정초로서 그의 사회계약론이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탁월성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홉스 철학은 기계적 유물론으로서 오래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지만 홉스의 자연권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계약론이 현대 정치 철학에서 여전히 유효성을 가지고 수없이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현대 국가와 그 권력의 성격에 대해 목적론과 이상화를 벗어나 현실적 권력에 대한 실제적 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현실적 모습에 대한 묘사는 마키아벨리의 그것을 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가 마키아벨리의 아류가 아닐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집중한 마키아벨리에서는 찾기 어려운 권력의 구성 방식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구민이 되는지에 대한 현대적 철학의 관점에서도 설득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홉스가 말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보다는 권력의 구성 방식에 집중함으로써 현대 국가와 그 관계에 맺고 있는 인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민주권이 가진 공허함에 대해서 논증하고 국가가 가진 실제 권력에 대한 분석을 이어간다. 인민주권은 루소 이래 수많은 정치 철학자의 노스텔지어로 제시되고 그에 대한 수많은 논증이 있었지만 인민주권이 실제 정치에서 실현된 적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민의 권리가 인민주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관점은 현실화되지 않는 지향성이 구체적인 현실을 근거하고 만든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만든다.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이를 것은 살 수밖에 없다는 공산당 선언에서 막스의 말은 인민주권의 내용을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민주권의 내용을 비워내는 작업을 통하여 현실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포스트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권리 포기로서 사회계약. 개인이 법과 국가를 수용하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사실 사회계약론 전통에서는 오래된 시도다. 사회계약론 자체가 개인이 어떻게 국민 또는 시민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약론은 대개 불가침의 존재인 개인과 신성한 자연법을 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대행자로서 국가나 정부를 상정한다. 보통 홉스의 공포, 로크의 소유권, 루소의 일반 의지를 개인이 국가와 계약을 하는 이유로 많이 제시하지만 이것은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출발점을 제시할 뿐 지배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를 근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국가 사회가 개인에 대한 관한 법과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어떤 것일까? 자연법은 흔히 원초적 권리로 많이 인식되지만 사회계약론 일반이 자연법을 제시하는 근본적 의도는 국가 성립의 근거이자 개인의 권리 양도, 즉 사회계약의 필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 부분은 홉스에게서 두드러지는데 로크와 루소의 자연법이 실전법이나 교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하여 홉스는 실전법과 자연법의 경계를 명확히 나눈다. 비록 홉스도 자연권의 항목에 인간의 세부적 권리를 넣긴 하지만 홉스 자연법의 핵심은 사회계약 자체에 대한 권리 확보이다. 홉스에게서 자연 상태는 평등의 상태이다. 여기서 평등은 물리적 평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권리의 평등까지 의미한다. 홉스의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만물과 만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로크의 공유지의 개념과 다르다. 로크의 공유지 개념은 타인의 노동이 투여되지 않는 자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로크는 그 예로 아메리카 대륙을 드는데 신대륙에 비어있는 땅은 타인이 자신이 어떤 노동을 통해서 개간하지 않는 이상 모두에게 접근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공유지가 된다. 즉 로크에게 자연 상태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권리는 가능성으로서의 권리다. 로크가 말하는 개인의 생명과 노동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재산은 불가침의 영역이다. 신으로부터 부여된 생명은 누구에게도 침범받을 수 없으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크의 권리는 나의 권리에 대한 신성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에 대한 신성함도 의미한다. 그러나 홉스에게서 자연 상태의 권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권리를 말한다. 홉스는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원망하고 나쁜 것을 회피하지만 악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죽음이라며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노력을 한다고 말한다. 홉스는 시민론에서 이를 물질의 자유낙하와 다름없는 자연적 추진론의 일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임페투스 이론을 정치 철학에 적용한 것이다. 홉스는 갈릴레오와의 교류를 통하여
그런 당시 물리학적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같은 환경이라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물리학의 법칙을 인간론과 시민론에 적용한다. 모든 사물이 지닌 운동성, 특히 자신의 운동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홉스는 코나투스라고 하는데, 이 코나투스는 물리적 속성으로 만인에게 차이가 없으므로 만인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자연은 법과 도덕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따른 이러한 인간 행위는 홉스에게 자연권이 된다. 따라서 홉스는 로크처럼 신을 요청하지 않고서도 자연의 상태에서의 인간의 권리를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확보한다. 홉스는 기하학과 물리학의 시각에서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윤리와 법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원초적 권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홉스의 자연권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휴머니즘적인 제한이 없다. 홉스는 시민론에서 목적에 대한 권리가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한 권리도 부여한다라고 말한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와 수단에 대한 권리는 생명에 대한 권리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권리는 만물과 만인에 대한 권리가 된다. 로크처럼 공유나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가진다. 따라서 자연 상태 인간은 타지에 대한 생사 유탈권을 가지며 만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제한된 자원에서 모든 인간이 이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푸코는 홉스의 이런 평등의 상태한 말로 자연 상태가 가지는 저주라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만약 차이가 있다면 전쟁도 없으며 차이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한다. 홉스는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 측면에서 평등하게 창조했다. 간혹 육체적 능력이 남보다 강한 사람도 있고 정신력이 남보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양쪽을 모두 합하여 평가한다면 인간들 사이에서 차이는 거의 없다. 육체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약자들의 공무 앞에서는 무기력하며 오성으로 대표되는 정신 능력 또한 경험에서 생기므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는 인간의 오성적 능력의 차이는 사실상 미미하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동시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미미한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약자는 결코 체면하지 않는데 강자는 남들과 비교해서 약간 강할 뿐 근심 없이 살아갈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연적 차이 없음은 불확실성, 위험, 우연에 따라서 양쪽으로부터 대결 의지를 창출한다. 원초적인 힘의 관계에서 우발성이 전제 상태를 창출된다. 이건 홉스 푸코의 글을 인용한 건데 제가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약자들만의 불안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강자 입장에서 회피되는 상태이다. 약자의 포기되지 않는 권리 선언은 항구적인 전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체념은 평등의 해소, 즉 권리의 포기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해진다. 즉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자연을 거스르고 거세한 결과이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계약을 위하여 자신의 자연을 포기하여 비자연적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사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며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할 시간에서 새로운 현상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세상 사람은 세계의 모든 의미의 가치를 부여하며 세론을 벗어나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상적 현 존재는 세상 사람에게 자신을 인도함으로써 본래적인 자기를 상실한다. 그리고 자신은 비본래적인 자신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비본래성이 가능적인 본래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홉스 철학에 가져와 빗대면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의 무한한 권리 추구, 그 중에서 인간 생명, 즉 실존의 궁극적인 가능성에 근거한다. 홉스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은 삶과 안전을 포기할 때만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회로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의 고유함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가는 크다. 하이데거는 다시 본래성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단계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이야말로 존재가 본래적으로 실존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현 존재를 비본래성에 가둠으로써 세계의 존재를 실현한다. 물론 하이데거는 죽음을 선고함으로써 고유한 자기를 발견하고자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어려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서 그런 현 존재를 감시하고 처벌하며 현 존재는 자유와 죽음을 쉽사리 밖으로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존재가 본래성에 대한 보류로서 세상 사람들과 세론에 합류한다고 본 듯이 홉스의 사회계약 역시 권리의 중단과 포기로서 나타난다. 흔히 사회계약을 통해 권력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권력은 창출된 것이 아니라 포기의 결과물이다. 사회계약, 특히 홉스에 있어서 계약은 개인이 만물과 만인에 대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와 권력을 만든다는 것은 포기를 받는 주권자는 이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만인은 만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은 최후의 1인 또는 그 집단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권리를 양도받고 권력을 가지게 된다. 즉 권리가 양도되기 앞서 권리를 받은 양수인은 이미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 양수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줬기까지 저항권과 같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으로써 국민이 되고 주권자를 완성시켜 준다. 근대 정치 권력을 개별 인민의 자기 권리 포기로서 이해하는 것은 주권 권력의 현실과 그 성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홉스 이후로 국가 권력은 추대가 아닌 포기의 상징이 된다. 봉건 국가에서 왕과 권력은 추대되었다. 대개 왕권은 귀족이나 인민 간의 협의로 구성되는데 추대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왕에게 통치에 대한 권한 일부를 위임할 뿐이다. 그러나 홉스는 이렇게 주권자에게 모든 권리가 이양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해체 사유가 된다고 말한다. 홉스는 국가의 혼란 사유는 국가의 재료로서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작자와 질서 부여자로서 인간에게 있다고 한다. 국가는 자신의 고대적 불안정성을 벗어던지고 근대에 이르러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받아냄으로써 절대적 주권을 완성한다. 푸코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가 개인을 완전히 표상하고 대표할 자격을 취득했다고 말한다. 주권자는 단순하게 개인의 권리 일부를 갖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는 개인들의 권력 전체를 갖고서 진정으로 개인들을 대신한다. 이렇게 구성된 주권은 만인의 인격을 가지는데 이를 통하여 주권자의 행위는 만인의 행위가 된다. 이래서 주권자는 인권적 실체지만 실제적인 개인성을 가지게 된다. 근대적 권력 구성에 있어서 포기가 가장 중요한 하도가 되었기 때문에 홉스가 말하는 권력 구성 방식 반복 간의 비식별력, 즉 설립에 의한 권력과 전복에 의한 권력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인간은 잠재적인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설립한다. 다른 한편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그간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복자에게 기이한다. 이런 포기에 의한 주권 설립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 하나는 주권 설립에 대한 신화적 또는 윤리적 시도가 모두 폐기된다는 점이다. 칼 슈미트는 이를 두고 홉스가 결단주의적 사유의 예시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그는 홉스의 유명한 면제, 진리가 아닌 권위가 법률을 만든다에 주목하며 홉스가 구체적 국가 주권 대신에 추상적 효력을 갖는 질서를 내세우는 온갖 시도를 배격하는 결정적인 논점을 제시했다며 하나의 권력이 다른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권력의 소유자가 다른 권력의 소유자에 대한 복종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라고 말한다. 홉스 철학에서 권리 포기는 폐기와 양도이다.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이루어진다. 일상적 법률 용어에서 양도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누군가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홉스에게서 양도는 어느 특정 이에게 이익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폐기는 그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홉스가 주권자로 설명하는 리바이어더는 인공생명체다. 1인 군주제가 아니라면 그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이다. 그러면 그의 자연권적 권리, 즉 만물과 만인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는 홉스의 자연 상태의 비역사성, 비대칭적 시간성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연 상태는 절대 시간 속에서 진행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재 인간의 가상적 시간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 상태는 죽음을 전제로 한 현 존재의 본래성에 대한 가정이다. 지금 존재에 대한 가상적 시간으로서 역행이 자연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주권이 자연 상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홉스의 논리는 모순점이 없다. 홉스에게 설립에 의한 국가와 획득에 의한 국가 모두 공포를 매개로 수립되는데 이들 양쪽 모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자의 질서, 즉 법 테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의 국가 내에서 새롭게 구조된 권리는 그 고난의 범위가 같다.
따라서 전쟁에서 패배가 지배 노예 예속 상태의 사회를 난폭한 방식으로 법 바깥에 정초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권력을 정초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권은 그 형성 방식에 상관없이 죽음의 회피와 권리의 포기라는 토대 위에 형성된다. 그러나 주권자는 주권 형성 이전부터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그 성립이 되자마자 모순을 가진다. 이는 아간베의 문제의식과 만나기도 하는데 주권자의 통치 영역의 비식별성이 바로 그것이다. 즉 법의 안과 밖 처벌지대와 예외 상태의 구별 불가능성은 이미 권력의 형성 단계부터 맺어진 일종의 원죄이다. 이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그것을 포기한 적 없는 주권자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맺은 계약은 이미 계약의 이중성과 자연법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한 초법적 권한은 근대 권력의 태생의 한계이다. 아간베는 법의 안과 밖의 지배자로서 주권과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주권의 이런 기형적인 모습에 주목하지만 근대 주권은 이미 그 구성부터 그 자신을 법적 테두리에 둘 수 없었던 것이다. 홉스 철학은 윤리적 국가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전통 국가론뿐만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에 대한 환상까지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3. 사회계약의 역설로서 생사여탈권. 생살여탈권이라고도 하는데 죽음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능동적으로 쓰려고요. 사라는 걸 생사여탈권으로 표현했습니다. 전근대의 국가 권력에 비하여 근대 국가 권력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전제적 권력이라는 점이다. 흔히 고전적 국가의 절대 왕권에 대한 신비가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 고대 국가의 왕권은 궁궐의 담을 넘는 것조차 버거웠다. 전제 권력의 메커니즘은 이미 로마와 한나라 시대 때부터 주창되어 왔으나 귀족 권력의 연합체로서 그리고 추대를 통한 권력의 창출로서 전근대적 권력은 자신의 메커니즘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었다. 전제적 권력은 모든 국민과 영토에 대한 총체적 권력으로 그것의 유지뿐만 아니라 확장과 재생산도 스스로 구조해야 한다. 실제 역사에서 이런 권력은 16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났고 만인을 포괄하는 권력의 구성은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사회계약론들이 횡행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근대 주권의 의미를 로마법의 부활이라고 평가하는데 그는 근대 주권 이론이 봉건군주대의 권력 메커니즘을 참조하여 탄생한 것이라고 본다. 근대 주권 이론은 16세기부터 특히 17세기부터 왕권을 제한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양 진영에 배포된 무기로서 양방향 모두에서 사용되었다. 17세기에 발표된 홉스의 이론은 왕단파와 의회파 모두에게서 비난과 옹호를 동시에 받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그전까지 마키아벨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고대 법전에서만 존재하던 전제적 주권을 현실화한 주권 이론이다. 홉스가 그루티우스 등 당시 다른 사회계약론의 주창자들과 달리 더욱 전제적인 주권을 상정한 것은 현실의 공포를 직접 격퇴 통제할 수 있는, 즉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력 구성이기 때문이다. 지배의 실효성은 홉스에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존재의 이유였다. 홉스는 칼 없는 합의는 빈말에 불과하며 인간을 보호할 힘이 없다며 권력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자신의 힘과 역량에 의지하려고 할 것이다. 주권자가 완전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현벌권의 확수는 필수적이게 된 것이다. 현벌권은 국가가 행위하는 물리력으로 법과 폭력이 조우하는 것이다. 홉스는 현벌의 정의를 공적 권위가 위법으로 규정하는 자기 또는 부자기에 의한 행위에 대해 인간의 의지를 더 잘 복종하게 할 목적으로 공적 권위가 그 행위자에게 가한 해악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이는 사회계약상 난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계약은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폭력에 저항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적 없으므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기의 신체에 폭력을 가할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처벌은 애당초 동의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집행 권리로서 현벌권을 가진다. 이런 현벌권의 근거는 무엇인가? 홉스는 현벌권은 국민의 양보나 증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타인에 대한 주권자의 권리는 자연권으로 자연 상태로서부터 이미 주어져 있었다. 국민은 주권자에게 형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적 없지만 타인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시켜준 셈이다. 홉스의 이런 주장은 현대 관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이 가진 초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간베는 주권자는 법 질서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존재하며 법 외부에 위치하면서 법 외부란 없다고 선한다. 이는 법을 창출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슈미트의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아간베는 주권자가 법 외부를 처벌하고 내부에 대한 추방을 지속함으로써 법과 안을 동시에 지배하며 통치를 정초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간베는 주권자가 통치를 확립하는 방식은 홉스의 구상과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아간베는 주권자가 통치를 완결하는 방식은 공간의 취득으로 설명한다. 다시 말해 법 외부에 대한 취득, 즉 예외에 대한 포섭을 통하여 주권의 완연한 통치가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내부에 대한 법적 확립은 추방과 배제를 통하여 예외 상태를 산출하고 예에 대한 처벌과 내부에 대한 항구적인 예외화를 통하여 법은 안과 밖에 대해 지배를 한다고 말한다. 아간베는 혼돈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규칙도 없기 때문에 혼돈은 무엇보다도 먼저 외부와 내부, 혼돈과 정상적 상황 사이에 비식별력의 창출을 통하여 다시 말하여 예의 상태를 통하여 질서 속에 편입된다. 그러나 홉스의 사회개혁론은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애당초 주권자는 법의 외부에 위치하며 입법자로서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을 가진다. 아간벤에 있어 예외 상태는 주권자가 법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창출되는 처벌지대이자 주권자의 통치를 비로소 완성하는 가상적 공간이다. 하지만 홉스에게 있어 법의 안과 밖의 구분은 애당초 의미가 없다. 홉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계약의 전후이다. 다시 말해 아간벤의 구분은 공간적 구분이라면 홉스의 구분은 시간적 구분이다. 아간벤의 예의 상태가 가상적인 공간인 것처럼 홉스의 시간도 절대 시간이 아닌 가상적 시간이다. 주권이 설립된 이후 홉스의 주권자는 시민법뿐만 아니라 소유권, 쾌락, 선악의 구별까지 규정한다. 홉스가 만약 아간벤을 읽었다면 아간벤은 여전히 로마법적 전통에서 주권을 해석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간벤은 주권자 앞에서 무력한 법을 설명하지만 서양 전통적 자연법 사상의 입장에서 노모스를 주권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간벤에게 노모스란 법과 폭력의 결합을 통해 그것이 서로 구별되지 않을 위험을 야기시키는 원리로 이해한다. 아간벤은 피지스와 노모스의 구분 불가능성 자체를 주권이라고 설명한다. 아간벤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 해석되는 피지스를 법의 잠재체로 보고 법이나 관습으로 해석하는 노모스를 실전법으로 봄으로써 아간벤이 주장하는 법과 법 밖의 비식별력으로서 예의 상태와 주권 통치를 잠재태와 현실태의 혼종의 상태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주권에 앞선 노무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인간의 앞선 언어를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낳는다. 홉스는 노무스를 주권 권력을 움직이는 원리가 아닌 주권자의 권위가 만드는 질서라고 말한다. 홉스는 노무스의 어원을 분배라고 말하며 각자에게 자신의 것을 분배한 행위로서 고대인들이 사용했으며 주권의 권위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노무스와 같은 뿌리 동사인 노미조는 난 승인한다. 네메타이는 옳은 모습으로 할당한다. 네메시스는 옳은 모습의 할당이나 필요한 경우 잘못된 할당에 대한 교정을 의미한다. 즉 노무스는 승인된 권력의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권에 선행될 수 없다. 하지만 아간베는 주권에 앞선 관습법으로서 노무스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주권에 대해 이해를 내부에서부터 확장, 즉 법 내부에서 예외 상태를 포섭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이해한다. 하지만 홉스가 보기에 노무스란 테두리를 그리는 주체가 그 주권자이며 여기서 노무스는 모든 문면적 가치를 의미한다. 홉스는 심지어 미와 도덕의 기준도 주권 이후에야 사회적 지위를 가진다고 말한다. 홉스는 아담과 이브를 예로 드는데 그들은 이전에는 몰랐다가 벌거벗은 몸이 추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은 이전에는 맹인이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신의 주권적 명령 이후에 그러한 가치가 발생했다라고 말을 한다. 이렇듯 근대 주권은 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주권은 법의 영역 밖에 위치해 있었다.
즉 법의 효력 정지로서 예외 상태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법 질서와 무관하게 통치를 하며 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법을 특정인에게 적용하는 한다. 보통. 그래서 홉스에게 실전법은 크게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홉스는 주권자의 묵인으로서 불법도 처벌되지 않으며 준법의 의무를 포기하여 국가에 대한 적으로 간주된 개인의 경우 처벌이 아닌 전쟁의 권리로서 가해를 가한다. 다시 말해 법의 테두리 내부에 있는 자도 주권의 의지에 따라 처분받을 뿐이며 아간벤의 예외 상태로 내쳐진 사람들은 전쟁의 권리라는 주권자가 자연 상태부터 지녔던 권리로 처벌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홉스는 개인 간 또는 관료들에 대한 법적 다툼에 대해 관대하다. 법적 다툼은 국민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는데 이 다툼이 주권자를 향해 국가 전체를 다툼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뿐인 것이다. 형벌의 가장 끝에는 생명에 대한 몰수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사형뿐 아니라 전쟁 상태에서 살해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 계약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에 의한 생명의 파탈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계약장인 국민에게 주권자는 자살이나 직접 살해할 수 있는 자살해라고 요구하거나 직접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은 계약에서 양도받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아간벤의 방식, 주권의 초범적인 권한으로서 계약을 중지시키고 계약의 외부에서 생명을 처벌해야 하는 것인가? 홉스의 내재적 해석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주권자가 인공 생명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을 중단할 수 없다. 계약의 결과물인 주권은 계약의 해지의 권한이 없다. 주권자의 계약 해지는 인공 생명체의 자살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코나투스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인공 생명체로서 주권은 그 스스로 해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이는 행위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주권자의 원초적인 권리에서 발현된다. 홉스는 형벌권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주권자에게만 남은 것으로 자연 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온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남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생사 여타권은 주권자에게 원초적 권리로 법보다 앞서 존재했으며 심지어 주권의 성취보다도 앞서 있다. 생사 여타권은 근대 정치 권력의 가장 근원적이고 시발적인 권리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생사 여타권을 가진 한에서 주권의 전제적인 권력을 완성한다. 계약은 개인이 국가와의 힘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저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의 생명 처분 능력에 대한 인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생명에 대한 폭력적 상황에 개인이 놓이게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개인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주권자의 주 목적이 죽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한 삶에 있기 때문이다. 푸코는 홉스가 전쟁과 정치 권력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전쟁을 배제하고 싶어 했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전쟁 상태에서 직접 나타나는 폭력이 권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전쟁에 앞서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전쟁과 죽음을 피한다. 즉 홉스는 전쟁의 사실, 전투에서 실제로 현실의 힘의 관계가 주권의 구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주권의 성립은 개별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성적 계산의 산물이다. 따라서 주권의 완전한 확립은 생사여타권 획득에 달려 있다. 주권자가 생사여타권을 독점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의 평등은 사라지고 인간은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 즉 주권자와 국민 권력의 비대칭은 정부의 탄생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가멤의 호모사키르의 머릿말은 생명을 가져다 주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오히려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로 시작한다. 법은 생명을 말하지만 법은 죽음에 대한 권리를 통해서만 설립되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력은 죽음에 대한 권위에서부터 나온다. 즉 인간 생명은 오로지 무조건적인 죽음 권력에 내버려짐으로써만 정치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사여타권은 오히려 주권의 의존적인 성질을 규정하여 주권의 자립성을 제한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생사여타권은 주권 권력의 핵심이 행사여타권이 이 주권 권력의 핵심이라면 주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에 대한 절대적 권력을 지니지만 반대로 타자의 생명의 점유를 통해서만 권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권이 국민의 생명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주권은
국가는 사회적 결합이 아니라 그러한 결합을 가로막는 절연에 기반해 있다는 바디오의 지적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의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근대 국가는 스스로 구성적 능력 없이 전 국민을 살해할 의지가 없음에도 그들의 죽음이라는 가상 또는 예외적 처벌을 통해서만 자신을 구성한다. 4. 제도적 민주주의와 제한 권력. 우리는 근대 주권 국가에서 개인의 원초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 즉 인민주권의 논리가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주권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면 국민의 권리와 인민의 권리는 전혀 다른 단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 민주주의는 사회계약 내부에서 재구성된 민주주의며, 인민의 민주주의는 계약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민의 자기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다. 전자는 민주제로 통치되는 주권국가의 모습을, 후자는 추구의 대상으로서 민주주의를 말한다. 즉 현실 통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제한 권력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차이다. 이 두 개의 민주주의가 혼용되어서는 안 된다. 랑시에르가 증오하는 민주주의와 네그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데는 인민주권에 대한 신화가 국가에는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주권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역사의 권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염원이다. 정치체를 인민주권에 의한 일반 의지의 화신으로 여기거나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계약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통치체계로 활용하는 현실 정치체계와 인민의 자기 통치 혹은 실현으로서 민주주의를 동일한 지평에 놓고 있다. 인민주권의 시초로서 루소는 주권 앞에 인민의 자기 권리 포기를 부정한다. 루소는 자유의 포기, 그것은 사람의 자격, 인류의 권리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며, 누구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루소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는 자연 상태의 무방비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성립적 요소에 포기의 개념을 제외하기 위하여 전쟁의 개념을 축소하여 물적 욕구에 대한 다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영역으로 환원한다. 개인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도 국가 내에서 자신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권력이 폭력적이고 전제적이지도 않아야 한다. 이에 루소는 인간 본성을 휴머니즘적 본질주의로 두고 주권을 국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루소에게 주권은 국가 통치로서 어떤 행정부로 한정을 시키고 입법부는 일반 의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반박에 맞닥뜨린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의 주권은 과연 그런가? 입법권이 일반 의지를 상징하고 집행권과 구별되기에는 입법권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괴리감과 집행권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동일성은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통치를 단순한 행정부로 파악하는 오해는 서구 정치사회에 초래된 결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류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게 된 까닭은 근대성에 대한 정치적 성찰이 법, 일반 의지, 인민주권 같은 텅빈 추상 개념 뒤에 방황할 뿐, 정작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주권과 국민의 관계와 같은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오늘 인민주권과 같은 것들은 모든 의미를 차츰 상실했으며 행정과 경제가 그것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음은 우리를 목도하고 있다. 권력은 스스로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의지는 그럴 수 없다. 주권자는 현실적으로 현재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일을 위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장래를 위해 스스로 구속하는 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소는 이런 의지에 주권을 위임하는데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이론들의 시초가 된다. 하지만 루소에게 이런 신뢰는 일반 의지를 항상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이끄는 판단은 늘 현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곧바로 완화돼 버린다. 이로써 일반 의지는 민주주의의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른다. 인민주권에 기초하고 일반 의지에 운영되는 주권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은 모든 전념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자신은 어느 것도 느끼지 못하는 우월한 지성, 이것이 필요한데 접근 불가능한 이 총체성의 관점으로 인해 입법자는 신화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입법자는 폭력을 쓰지 않고 다스릴 수 있으며 논리를 동원하지 않고도 납득시킬 수 있는 다른 질서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루소의 계약의 초월성, 루소는 시민 종교 등을 원용하기에 이른다. 홉스는 이렇게 권력과 권위가 없이 다스렸고 그럴 수 있는 군주와 정치체는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민주권은 그 실체에 대한 문제 외에도 다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민이 이민주권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자유와 호혜성의 동시적인 집단 추구로서 이민주권은 루소는 물론 스피노자, 칸트로부터 비롯된 자기 입법과 데모스에 대한 지배에 대한 자발성의 동력이 인민으로부터 스스럼 없이 산출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빵보다 자유라는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은 현실 정치와 이민 개별 의지에서 역사적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착각은 오히려 파시즘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웬디 브라운은 인민을 저자로 한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자기 자유에 대한 책임 없이 주장된 인민주권에서 인민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당하며 파시즘이란 책의 저자로 등록된다. 일종 권리에 대한 공매도로 자신이 가진 적 없는 권리를 판매하고 자신이 얻을 수 없는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주권 통치의 완고함과 인민 주권에 대한 회의가 정치적 허무주의만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시장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와 재형 권력 간의 비극적인 간극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포스트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하게 해준다. 막스가 보기에 자유와 같은 인민주권적 가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현실적 한계를 가지는 것을 보며 정치 해방을 종교적 해방에서 역사적, 인간적 해방을 전환시키고자 했다. 오늘날 현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추구와 청원이 아니라 살아있고 유한 권리를 창출하는 권력에 대한 재구성과 추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대 민주주의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무엇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포스트 민주주의는 권리를 창출하는 제한적 권력에 대한 재구성과 취득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이게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회자가 막 압박을 줘가지고 빨리 읽었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네요. 예, 결론을 대신해서 생명의 잔치, 포스트 민주주의의 가능성. 푸코가 말하는 전근대적 특징은 죽이거나 살게 두는 것이다. 이때 주권은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자신의 권력을 생산해왔으나 홉스가 활동한 17세기 들어서는 공안의 탄생과 더불어 국가의 메커니즘과 예측에서 국민의 삶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차지되는 자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주권 권력은 푸코가 생명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화되었다. 이는 전근대와 반대로 살리거나 죽게 놔둔다는 공식으로 이해되는데 과거 주권의 권리 속에서는 죽음이 군주의 절대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면 이제 죽음은 개인이 모든 권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로 물러나 가장 사적인 곳으로 다시금 침착하는 순간이다. 이는 사회계약론에서 보면 재미있는 지적이 된다. 근대 주권자는 자신을 형성하자마자 국민의 일부를 자연 상태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계약의 파기가 아니다. 계약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에 기인한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맺어진 계약이지만 주권자는 계약 이전에 이미 타인의 생명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일부를 자연 상태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들과 주권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보냄으로써 법과 안의 통치를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코는 주권을 생명을 구분하여 직접적인 통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생명은 주권에 대립하는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결과물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들의 집합의 명칭은 인구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푸코에게 인구는 법 권리의 주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통치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절차들의 집합으로 여겨진다. 이제 생명은 인구 자체를 조장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 주권자의 의지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자가 아니라 변수와 결과로 존재한다. 인구는 기후와 더불어 변하고 물질 환경과 더불어 변하게 되었다. 푸코에 따르면 죽음의 정치로서 근대적 통치가 근대에 이르러 생명 정치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아간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 국가는 생명 자체를 잉여로 생산한다고 말한다. 푸코와 아간베는 정치 이론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생명 정치 이론인데 이는 정치가 생명을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생명에 대한 행위를 정치의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한 보호는 근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하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를 필두로 근대 정치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안전 확보를 주권자의 제1 의무로 상정하였다. 근대 이전의 주권과 국가의 주된 관심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토의 안녕이었다. 어떻게 하면 영토를 구획, 보호, 고정, 확장할 것인가라는 영토의 문제는 이제 주권자의 안녕과 직결되었다. 푸코는 이를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를 전근대적 주권 이론자로 보며 그를 근대 정치 이론의 창시자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그는 마키아벨리를 군주와 그 영토를 문제시했던 전근대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로 이해한다. 홉스와 마키아벨리를 푸코만큼 예리하게 구분하는 데 성공한 철학자는 드물다. 홉스와 마키아벨리는 모두 주권에 대한 설명과 주권의 고전적 본질적 주의로 벗어남을 설명함으로써 둘의 유사성을 칼 슈미트와 레오스타노트에 의해 많이 회자되었으나 푸코는 이 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의 태도에 따라 근대와 전근대의 구분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푸코의 문제의식은 근대 이후 권력이 생명을 자신의 주제로 하고 그것을 지배함에 있어서 지배하는 어떤 설명을 제시하지만 생명을 국가 권력의 결과물 또는 대상으로 봄으로써 국가 권력의 구성원이니까 그 목적이 묘연하게 되었다. 푸코는 주권자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지, 그리고 그 생명이 계약의 첫 번째이자 최초이자 근본적인 모티브로서 계약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긴 하지만 이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고 이를 생명이 정치에서 문제화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넘겨버린다. 푸코의 생명관리 정치 이론에서 가장 난감한 것은 도대체 국가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푸코는 자본과 신자유주의 등이 통치성의 양분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국가 권력의 자본에 대한 종속이나 개별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지배를 주권이 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푸코는 생명 자체가 가지는 권력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생명이 권력의 대상이자 결과물로 인구로 승화되어 통제 및 재생산되는 것을 밝힌 것은 날카로운 분석이었지만 그 권력의 메커니즘 자체가 애당초 생명의 힘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푸코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 권력운동의 메커니즘의 동인으로서 생명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시 데카르트와 홉스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이다. 생명 자체가 가지는 근대적 주체성은 주체의 해체를 주창한 푸코의 인신론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권력이 생명의 창조적 능력으로부터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면 국가와 생명은 닭과 달걀처럼 끝없는 순환 논중에 갇힐 수밖에 없다. 홉스의 철학에서 생명은 애당초 권력이며 권력을 지향했다. 홉스의 존재론은 가장 기본 단위인 코나투스는 쾌락과 혐오로 작용한다. 이 둘을 모두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쾌락은 통합과 포섭을, 혐오는 추방과 배제로 현실화된다. 생명은 제한적 권력으로서 계약을 정초하고 주권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다. 생명은 계약 행위로서 자신의 본래성을 포기하는데 그 포기는 아무도 모르는 절벽으로 내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본래성은 본래성의 반대말이 아니다. 생명이 자기 포기는 해계적 변주법의 방식으로 생명이 국가 속으로 집단화되는 과정이다. 개별 생명이 가진 창조성은 근대적 주체로서 자신을 보존을 위하여 언어와 법을 창조한다는 이런 생각은 노암 촘스키의 언어 철학에서 잘 드러난다. 촘스키는 71년 11월 네덜란드 텔레비전에서 푸코의 토론을 통하여 푸코를 비판하는데 그는 푸코가 지식의 역사보다 그것에 대한 이해의 변화 과정에만 몰두한다고 말한다. 그는 인지과학 등 현재 과학의 발전으로 17세기, 18세기의 사상과 추론이 다시금 설득력과 활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한다. 푸코나 아간베는 이와 같은 생각을 배제하는 데는 인간은 자립적인 구성력이 적거나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푸코는 인간의 융통성을 인정했지만 구성적 권력까지 확장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개혁론과 변형생산 문법에 따르면 인간은 구성적 능력과 권력을 가진다. 우리는 생명관리 정치, 나아가 인구관리 정치라는 관점에서 무기력해진 민주주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함인 생명의 권력을 깨달음으로써 현재 통치체로서 민주주의를 넘어 포스트 민주주의를 재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은 재형 권력으로서 계약을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본 논문에서는 생명 자체가 가진 권력과 그 창조성에까지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생명 권력과 설립 근거로서 사회계약의 형식과 주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그치고 생명 권력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네, 이상으로 발표문을 다 받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5분까지인데 53분까지 준수하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주신 우리 이원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5시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5시에 시작을 하기에
5시 시작을 하고요. 5시의 시작과 함께 코너 속의 코너 새롭게 이번 달부터 추가된 것으로서요. 회원 동정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이종철 선생님의 그래서 근래 발간하신 신간 소개를 저자께서 직접 해주시는 걸로 한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회원 동정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요. 그 이종철 선생님의 소개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김성호 선생님의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막 빨리 그 내가 논평 보냈어요? 제가 공유할까 했어요? 예. 그건 좀 보내줄게. 이종철 선생님 계세요? 이종철 선생님 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서 뵙네. 아유, 아니, 그, 종철이 형 오랜만입니다. 아이, 그 네, 김성민 반갑습니다. 선생도 오래간만입니다. 네. 박정환 선생도 그렇고. 박정학에서 더 젊어지셨네. 근데 아. 진짜 뭐 다들 노장들이 아직도 그 신기하시네, 그거. 아니, 종철이 형 아주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그냥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그냥 놀고 먹다 보니까 뭐 그러는 거죠, 뭐. 젊어졌다는 말에 놀아나지 마요. 아니, 근데 뭐, 오히려 그, 뭐, 최종욱 선생님이 아주 그냥 머리가 아주 새카맣네. 이거 화학약품에 덕을 봤어. 근데 그냥 굉장히 더 젊어진 것 같아, 이거. 뭐, 박정환 선생도 그렇고. 아니, 뭐, 다 아주. 야, 여기 오랜만에 본다. 우리 저기 뭐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3, 40년 전에 이종철 선생님이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었거든. 아, 그래요? 예. 각자 갈 일 갔다가 이제 최근에 몇 번 본 거지. 아니, 뭐, 그냥 세월이 이렇게, 그 잠깐이지만은 빨리 지나간 느낌이 막 드네, 이거. 한 30년이 그냥 후다닥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다 이제 다 이제 나이 먹어서 만난 거 아니에요. 머리들이 뭐 이렇게 시끗시끗하고 그냥. 나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머리가 시커매져. 그거 뭐 회춘하는 거 좋은 거지 뭐. 벤자민 버튼이에요? 염색력이 좋아져서 그래. 나도 오래간만에 염색을 좀 이렇게 하니까 염색을 안 하면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 같다고. 김성민 선생 어떻게 잘 지내죠?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 아직 한국철학회 회장 취임 안 했나요? 야, 성민이 형 언제 취임이에요? 정호야, 너 왜 토요일 날 안 왔어? 나 토요일 다른 학교에 있었어. 아, 그랬구나. 철학교육학회? 아니 우리 글쓰기 쪽에 맞아. 그 지금 회장 맡았잖아. 교양교육학회에서. 교양교육학회. 근데 취임하셨네 그러면 다음 주 지난주에 학교 했으니까. 그 토요일 날 하고 이제 내일 6월 1일자로 6월 1일자로. 한국철학회 회장으로요. 예. 이거 축하드립니다. 일꾼이죠, 뭐 일꾼. 요새 뭐 아무나 회장하는 것 같아. 어쩌다 회장. 근데 요즘엔 누구나 아무나 회장, 어쩌다 회장 막 이래서.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무도 회장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한국철학회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두 개 양면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래도 그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게 막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 어떻게 감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한 거는 유튜브 생중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이종호 회장께서 유미과학재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작년에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용 중에 유튜브를 할 수 있었죠. 유튜브 그날 한 게 250만 원이라는데 근데 그게 뭐 학교에 무슨 돈이 있나요? 그냥
이종우 회장이 이제 뭐 과학 철학 하시니까 유미 그쪽에서. 과학회나 예, 지원 받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그렇네요. 어쨌든 저도 토요일 갔었는데 아, 맞아요. 최현수 선생님 그 발표하셨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학회 현장에서 한 거예요. 다 줌으로 어, 정도영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백신? 맞았어요. 다음 주에 맞아. 다음 주에. 그 맞아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니, 나는 그 28일 날인가 예약을 했는데 내가 그 고혈압에다가 또 당뇨가 있다고 와이프가 좀 그 시간을 좀 두고서 보자고 아주 강력하게 형이 그 말이죠. 고혈압 당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보장하나? 교통사고나 조심하세요. 네.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마스크 벗고서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들도 좀 만나고 네. 박정원 선생 예약했어? 예, 저도 올해 60세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지금. 그래, 환갑이잖아요. 같은 60세네. 저는 지금도 계속 그동안 평균 일주일에 3번 술 먹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네. 예약을 안 했어? 했어요. 그 6월 14일 날 맞기로 했어요. 근데 하도 부작용들 막 걱정을 해가지고. 응? 하도 부작용 있다고 방송에 떠들어다가. 아니, 지금 영국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만 맞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구나. 영국은 미국 애들이 그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런 거지. WTO는 허가했고 안철수도 저 TV 조선에 나와서 예방주사 맞는 게 좋다 그러잖아. 안철수도.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만 맞는구만. 영국은 100%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예. 백신 얘기 한창이신데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원래 발표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2021년 상반기 마지막 원래 발표인데요. 제 부독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적은 수의 참여인은 이원영 선생님의 부독인지 제 부독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종철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제가 장이폴리트의 정신현상, 해결 정신현상학 그 책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종철 선생님 마이크를 넘기고 선생님의 신간 소개를 한 5분 정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뭐 그 김상우 선생님도 보이고 뭐 김범수 선생님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그 뭐 이폴리트 그 30한 거의 5년도 더 된 어떤 그 책인데 아직도 그런 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그 이야기 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책이 어떤 그 수명들이 굉장히 이렇게 짧고 하는데 근데 그 책은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방면의 그 고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그 80년대에 뭐 하여간 해결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마르크스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원혁 선생님 이렇게 그 발표하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 뭐 아감메드하고 랑시에르도 나오고 최신 이론가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철학이 점점 더 이렇게 전문화되고 이제 그 분업화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하여간 미리 이렇게 논문을 좀 읽고 들어오지 않는 나는 그냥 들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좀 뭐라 할까 그런 어떤 이론으로서의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떤 주로 이렇게 논문 위주로 모든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평가도 이루어지고 뭐 이제 그 승진도 이제 그것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철학의 어떤 그 작업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A4 10장짜리 이제 그 논문 위주로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한편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할까 여기 그 책이 이렇게 좀 나왔네요. 한편에 있어서 그 철학의 어떤 그 자유롭고 비판적인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할까 오랜 이제 그 에세이 철학의 어떤 이 정신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몽테뉴라든지 뭐 이제 그 파스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르크스나 니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아돌로나 뭐 이제 베냐민 같은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에세이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그 철학을 좀 이런 철학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한번 이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그 SNS라든지 기타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어떤 현실적, 일상적인 어떤 그 삶 속에서 부닥치는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서 쉬운 어떤 일상적인 어떤 문체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막상 이렇게 올해 뒤에 운이 나와가지고 그 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좀 책을 한번 이렇게 찍어내봤는데 의외로 이렇게 좀 반응이 좀 괜찮다는 어떤 느낌도 좀 받아요. 한편에서 볼 때 이제 너무 전문화된 어떤 그 철학 논문이 대중들하고 많이 이렇게 유리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염증도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그 철학사라든지 아니면 철학자라든지 그다음에 철학의 어떤 근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렇게 이제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제 이 일상 속에서 부닥치는 어떤 이런 그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살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목차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좀 구성이 된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사람들의 그 반응을 좀 많이 이렇게 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동서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전과 현대라든지 이런 뭐 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글쓰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인문학과 그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관심에 의해서 이제 그 꼭지글도 이렇게 좀 적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이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이 책을 대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일단 쉽고 재밌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게 뭐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나쁜 건지 확실한 게 판단은 안 되지만은 일단 이제 그 쉽고 재밌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뭐 밤새워 읽으면 하룻밤나 하시면 뭐 다 읽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 한 거의 46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연 선생님이 굳이 뭐 이렇게 나와서 좀 한번 소개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한철령 그 원래 발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많이 이렇게 만나던 분들 다시 이렇게 뭐 반갑게 얼굴들 대하고 그래서 참 저 자신도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한철련이 그 처음에 이렇게 그 창립이었던 그 취지도 일단 이제 현실 문제, 살아있는 어떤 그 철학의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런 어떤 그 취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살아있는 그 철학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철학계의 어떤 그 전통하고는 좀 약간 그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대중 철학에 그 관련된 어떤 그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연구소도 아니고 또 대중적인 어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를 이렇게 지금 조화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잃어버린 이제 에세이 철학의 어떤 그 전통을 우리가 A4 논문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 에세이 어떤 그 전통을 한번 되살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몇몇 이렇게 서평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일반 이제 그 뭐 대중들이 어떤 그 느낌이나 그 감상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전문 철학자들도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이제 철학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한쪽 방면으로만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철학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자유로운 어떤 그 전통 이걸 이제 오히려 이렇게 유리되고 상실된 것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저기 선생님, 참고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이정철 선생님의 이 책이 약간의 그 대박 조짐이 보이는 것이 출간 한 열흘 됐는데 벌써 재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철학책으로서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죠? 저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책 받고 이제 아직 꼼꼼히는 못 읽어봤지만 그 중간에 보면 뭐 예전에 한철련이 만들어지게 될 때의 어떤 배경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저 처음에 사회철학 연구실하고
한국 해결학회하고 만나서 뭐 했던 그 초창기 정말 그 옛날 옛적의 일이긴 하지만 또 한국 철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 이런 것도 다루고 있어서 생생하게 또 읽을 수 있었고 일단 저는 이 책이 참 잘 읽힌다. 굉장히 이게 좀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더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연 선생님.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세일즈 포인트 720점이 보이는데요. 아마 1세는 다 나간 걸로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뭐 소개를 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지대학교의 김성호 선생님 오셨는데요. 김성호 선생님께 마이크 넘겨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호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약간 울리네요. 네, 워낙 이호영 선생님께서 글을 화려하게 쓰셔서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 잘 처음에 몰랐습니다. 잘 연구되지 않는 우리 홉스의 사회계약론, 그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라 또 거기에 현대 다양한 철학자들을 가지고 와서 써서 어떻게부터 해부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글 쓰느라고 이렇게 많이 고생했다는 그런 감사의 말을 전하고요. 그래도 좀 의문이 생긴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선생님께서 그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혹시 그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 좀 더 현실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 주권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소버랭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권력이라는 뜻인데 프랑스 절대 왕정의 통치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들이댄 거고요. 그리고 루소에게서 이게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되고 이제 몽테스키에 의해서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권, 인민주권을 부정하고 왜 우리 이원 선생님께서 생명권력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는 걸까? 좀 더 고민해보면 혹시 그러면서도 홉스를 들이대는 이유가 뭘까? 왜 홉스의 어떤 그 자연 철학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홉스는 크게 3부작이죠. 그 물체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시민사회론 이렇게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게 그 갓상디의 신원자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홉스는 이 물체와 인간과 사회의 어떤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자라서요. 아마 자연 존재자로서의 생명으로부터 아마 뭐 권력 이런 개념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이론을 재구성한다고 하면서 자연인의 권리 포기, 양도를 주권 성립의 원인으로 제시하려는 또 의도는 또 무엇인지 이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주권 개념 대신에 자연 사회계약론자들의 어떤 이러한 주권의 성립이라고 하는 이 인위적인 계약이라는 관점을 비판하려고 하면서 뭔가 좀 더 자연 철학적인 것에 근거한 생명 권력 혹은 그 생명의 뭐 권리든 생명의 자유든 생명의 힘이든 그런 생명의 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왜 굳이 중간에 홉스의 이런 권리 포기를 제시하려고 했을까? 과연 이게 논자의 의도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설명해 보면 포스트 민주주의는 권리를 창출하는 재원적 권력에 대한 재구성과 취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식이면 재원 권력에 의해 권리는 인위적인 구성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 권력은 어떤 권리에 의해 정당화되는가? 그래서 이 인민주권과 권리들을 분리한 이유가 처음에 이 루소가 분리한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재원 권력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그럼 재원 권력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아마 우리 요즘 생명의 힘 그것으로부터 재원 권력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힘으로부터 재원 권력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해서 아마 많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러면 로크처럼 신이 부여한 자연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됐어요. 물론 이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쓰려고 하는데 아마 그 촘스키의 개별 생명의 창조성에 관한 논의를 끌어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촘스키의 개별 생명의 창조성 개념하고 홉스의 논의가 정말 유사한가? 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도리어 좀 홉스보다 루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부러 제가 루소의 몇 구절을 들여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자연성과 같은 오류를 계속 낳게 된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사회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인위적인 거라고 지금 루소는 이야기하고 있고, 자연 상태 속에서는 전쟁 상태 같은 사회성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결과란 뜻이고, 그래서 야생인에 관한 다음 같은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배와 종속의 관계인 주종 관계는 인간의 상호 의존과 결합 욕망이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미리 그를 타인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함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다. 결국 불평등의 기원은 인간 정신의 발달과 연결된다. 도리어 이런 인간 정신의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혹시 그 생명의 창조성이라고 하는 촘스키의 논의는 루소랑 연결해야 조금 더 이 논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왜 홉스랑 연결하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페이지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해요. 근데 평등하니까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평화 상태를 낳아요. 그러면 자연권은 전쟁을 낳고, 이성, 이때 이성은 이제 어떤 그 실천 이성적이거나 혹은 해겔이 말하는 이성이 아니고 합리적인 전략적인 합리성의 개념이죠. 도구적 합리성. 이런 계산에 의한 자연법에 의해서 평화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게 홉스의 자연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중세 신학에서 신법의 원천을 신적 이성이 아닌 신적 의지에 찾는 의지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홉스가 이성 공동체의 최고 도덕 규범으로서 자연법을 자연권의 관점에서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인 전략적인 이성이 자연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 로크는 애매하고요. 그러면 이 근대의 자기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자연권으로 이렇게 중세 자연법 사상이 이행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전반적인 자연법과 자연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세적인 자연법과 근대적인 자연권과의 관계인데, 그러면 홉스나 로크는 여전히 자연법 영향력 아래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대담하게도 자연법에 대해서 아예 판단 중지를 내리는 게 루소예요. 루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왜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자연인에 관한 지식이 없는 한 올바른 이성에 의한 자연법으로부터 탐구를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왜 자연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루소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논자가 앞으로 논문을 더 그 완성하려고 할 때 좀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자연 상태란 이미 그 흉으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았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성물이다. 그렇다면 자연권이라는 개념도 그 자연권의 포기로서의 주권 형성이라는 개념, 이게 오늘 우리 이원 선생님이 강조한 포인트인데, 자연권 포기에 의해 주권자의 자연권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권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주권자의 자연권이 남들이 포기하니까 그 자연권이 주권이 되는 이런 논리를 좀 펼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논리적인 전제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을 부패한 인간들 속에서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인간들 속에서 고찰해야 되는데, 이런 사회성을 자연 속에 존재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걸 전제한 게 아닌가. 따라서 전쟁 상태란 인위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게 루소의 반박입니다. 홉스에 대한 반박. 한번 이 점을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고민해야 될지 앞으로 이 선생님이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6번째,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롤스는 홉스의 전략적인 합리성, 그러니까 경제학의 합리 선택 이론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성했었어요. 하지만 롤스도
이기적인 인간이 갑자기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계산적이 되더라도 갑자기 도덕적으로 바뀐다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기업들 보면 알 수 있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이 아무리 합리적이 되어도 결국 전략적이 되어도 결국 삼성이 아직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업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이런 논자의 시도로 어떻게 홉스의 논리를 통해서 현실 민주주의 이론과 독재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홉스는 현대 보수 정철학의 안보 논리를, 로크는 자산권 논리를 대표합니다. 안보와 자산권, 시장 경제가 보수의 핵심 논리죠. 반면에 루소는 혁명 논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안보 논리로 새롭게 민주주의 이론의 토대로 제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무질서한 자유로부터의 질서 회복을 강조한 홉스나 소유권의 자유에 집중한 로크와 달리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루소야말로 진보 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도덕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이 아니라 본래적인 그 인간과 참된 욕구,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 이게 아마 우리 이원 선생님이 그 생명의 힘, 생명 권력이라는 말보다는 생명의 힘이라는 말로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굳이 루소가 아닌 홉스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논평이면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크게 7가지 굵직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건영 선생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마음껏 답변하십시오. 예. 네, 시간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루소가 아니라 왜 홉스인가? 예, 되게 제 생각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없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않는가.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을 하려고 하는데 허공에 대고 그 어떤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이었는데요. 홉스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홉스 철학 이제 홉스는 이제 그 대학에서 스콜라 철학을 전공했는데 홉스는 그 자기 전공에 대한 반발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 홉스 철학의 가장 큰 적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였어요. 본질적인 인간, 본질적인 권리, 본질적인 권력, 타고난 권력에 대한 거부가 있었죠. 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성 그리고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한 반발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21세기 정치 상황이 뭐 혼란스럽고 뭐 독특하다고 하지만 홉스 때도 더 심했으면 더 심했죠. 왕이 죽고 혁명이 일어나고 또 혁명이 다시 그 왕정으로 복귀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홉스가 봤을 때는 권력 자체가 왜 이래 그 뭐라 해야 되지 힘이 없는가 또는 권력 자체가 왜 이래 강한가라는 고민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가 가지고 있던 이 고민들은 현실적인 정치 우리가 바라는 권리, 바라는 혁명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권리라는 것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을 홉스를 통해서 좀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 주권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왜 포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느냐 이건데 저는 되게 좀 약간 도전적인 주제였죠. 포기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냉정하게 21세기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취득하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은 그 주권 내에서의 우리의 어떤 포기성들
권력이 우리가 권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얼만큼 법을 수용하느냐, 법에 인정하냐만큼 법이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가 성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21세기의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냐면 인민들의 포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들은 이게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포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회적인 어떤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포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헌적 권력들을 해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면서도 죽음을 가져다 주는 현대 주권에서 되게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홉스가 말을 하고 있는 이 포기를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약이라는 것은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도도 포기한 거죠. 양도는 특정인을 찝어서 포기하는 것이고 폐기는 누구나 받아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약이라는 것은 포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권이라고 표현했냐, 생명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푸코나 아간벤의 생명 권력이랑 좀 분리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국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려고 주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생명 권력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부터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그 어떤 그런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힘, 재헌적인 힘에서 생명 권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명 권력이라면은 우리 학문에서 말하는 생명 권력은 국가가 생명을 통제하는 힘으로서 푸코나 아간벤이 얘기하는 생명 권력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단어의 어떤 개념의 혼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거겠죠. 인간의 이제 물론 갈 길이 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근데 왜 인간의 그런 능력들이 루소한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홉스를 지목을 했느냐라는 건데요. 아까 본문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촘스키와 푸코의 생방송 논쟁에서 보면 푸코가 그 부분을 갖고 막 비판을 해요.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구체적인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재 사회가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촘스키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어와 문법을 구성하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홉스도 그렇고 촘스키도 그렇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질서와 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지 어떤 법과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을 배우는 거고요. 미국에서 미국말을 배우는 거고 독일에서 독일말을 배우는 거지. 인간 능력이 최초로부터 인간은 법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언어는 생명 활동의 일부다라고 말하는 촘스키의 말이 언어는 독일어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법을 구성할 수 있고 기존의 법에 합의를 할 수 있고 내가 막 소리 지르는 말이 아니라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목적성이 없는 거죠. 루소가 봤을 때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 될지 일반 의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 민주주의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민주주의, 어떠한 정의,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더 적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자유주의도 정의를 표방하고 있고, 아까 여기 웬디 브라운의 말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인민들이 파시즘의 저자로 등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민들이 파시즘의 히틀러도 투표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닌데 인민은 재헌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재의 계약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법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지난 사회를 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증법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지만 항상 옳을까라는 데서는 저도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 답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그 너무 논평을 잘 주셨는데 제가 그 이렇게 말을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답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김성훈 선생님 그 관련돼서 몇 가지 더 뭐 하실 얘기나 있으시면 토론자께서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제가 하는 것보다는 플로어에서 예. 좀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플로어로 질문의 기회를 넘기셨습니다. 김성우 토론자께서요. 혹시 그럼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혹시 오늘 그 이원혁 선생님의 발표에 관해서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질문이나 이게 뭐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예, 연숙 선생님,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또 토론도 더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 논문이 보니까 한 130매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다운을 한 15분 전에 봤는데 그 전에 후딱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충 목차만 보다가 이제 이효정 선생님이 이걸 다 읽으시라는 욕심 때문에 너무 빨리 막 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속도를 이제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젊었을 땐 따라갔나? 막 싶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 내용이 조금 구성을 일단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우 선생님의 논평을 좀 들으면서 대충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다 명쾌하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에 지금 큰 주인공이 홉스, 아감벤, 후코 나오고 뒷부분에 이제 루소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논평문에서도 그렇고 또 이원영 선생님 자신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점에서 왜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 현실 민주주의, 뭐 21세기 혹은 우리 사회에서 그 권력 구성을 위해서 포스트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향해 가시면서도 왜 어째서 첫 번째 논평문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이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왜 홉스인가? 아까 그 김성우 선생님께서도 루소를 저도 후반부에 이제 제도적 4장에 보면 제도적 민주주의와 재헌 권력 이랬을 때 루소로부터 시작을 했었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성 이런 걸 다시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스트 민주주의를 위해서 홉스가 정말 그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홉스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인지 그 의문점이 여전히 하나 풀리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거기에 그 포스트 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재원 그러니까는 이 이전에 뭐 현실 통치 체제로서의 민주주의하고 구별되는 재원 권력으로서의 민주주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까 방금 포스트 민주주의는 뭔가 인민의 어떤 법의 구성의 노력, 능력 뭐 이런 걸 강조하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재헌 권력으로서 민주주의가 결국은 포스트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길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일단은 좀 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제가 이걸 못 따라가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조금 애매하게 써진 것도 같아요. 홉스를 인정하자는 건지 홉스를 넘어서자는 건지 사실 그 둘 다인데요. 왜 홉스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권력 구성은 그러니까 제 논문의 주제가 제목이 현재 민주주의 사이에서 권력 구성과 포스트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권력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홉스를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건 이제 홉스를 좀 벗어나 보자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권력 제가 좀 글을 쓰면서 전두환이 없는 시대에서의 권력을
전두환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명시적이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얼굴을 갖고 있는 독재 권력이 없는 시대에서 권력을 우리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권력의 성질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게 현실 민주주의에 가진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지금 북한도 쓰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쓰고 있고 예전에 조지 부시도 썼고 모든 현대 국가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미얀마 군부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주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나라도 쓰고 있고 제가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아닌지 맞는지도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현실의 어떤 지배의 통치 체제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홉스를 다시금 갖고 보는 겁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루소를 왜 자꾸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루소를 봤을 때 의미는 무엇인가? 루소를 봤을 때 의미는 우리가 갈 방향은 저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무엇이고에 대한 재확인이 현재 권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왜곡적이거나 오히려 힘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소를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현재 권력을 더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인 루소나 미국 독립의 아버지인 로크가 가진 진보성들이 있죠. 그런 진보성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들은 그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들이 오히려 포스트 민주주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떤 힘이 되고 있지 않느냐.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들여다보자. 그래서 그중에서 홉스는 본질주의를 거부하고 있고 원래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김성호 선생님 그 논평에 답을 하다가 좀 빠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떠한 권력인가? 홉스가 말을 하고 있는 권력은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연 상태가 아니고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홉스는 바로 그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자연 상태는 원시인들의 자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자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의 자연 상태 때는 구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홉스 자연 상태 때는 대포가 나오고요, 말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생기는 욕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홉스의 자연 상태는 만약에 권력이 없다라면 지금의 오늘의 삶에 살고 있는 너는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금의 홉스가 살고 있는 올리브 크로멜의 권력은 어떤 권력일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홉스의 운동 이론이 아까 김성호 선생님께서 감사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가산디의 이론이라는 것이 물질 자체는 아무런 속성이 없지만 그 우유성으로 발현된 그 운동성, 그 운동은 아주 우연적이죠. 관계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그 운동성에 의해서 그 물질의 프로퍼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물질이 운동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그 루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현실적인 권력을 얘기하고자 홉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헌민주주의라는 것은 재헌과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해 텅빈 기표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민주주의에 대한 답을 홉스를 통해서 가질 수는 없죠. 근데 홉스는 말하죠. 루소식으로는 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를 지키기 위한 통치체는 어떠한 폭력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는 계약의 주체자로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죽음을 선고하고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 재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우리가 어떠한 권리들이 확장이 되어가고 어떠한 그에 대칭하는 권력이 그것을 집행하겠지만 언제나 더 큰 어떤 폐지를 할 수 있고 더 큰 창조를 할 수 있는 재헌적 생명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속마음인데 표현은 잘 안 돼서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다른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화면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혹시 이원영 선생님께서 뭐 못다 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좀 더 들어볼까요? 제가 좀 예. 할게요 그러면은요. 그 우리 이원 선생님의 의도는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뭐냐, 하도 이 난리치는 이 포퓰리즘들을 보면서 또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보면서 그 현실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 이름값을 못하는지를 보고 조금 그 현실 권력에 대한 어떤 일종의 현상학을 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 현실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치권이라는 걸 배제했을 때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가 벌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권력을 통치권을 뺀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 홉스를 통한 이런 권력에 대한 현상학, 그래서 권력의 민낯을 분석해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말하는 포스트 민주주의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민주주의인가요? 그러니까 포스트 민주주의. 그 제가 말한 포스트 민주주의는 통치체로서의 포스트 민주주의는 아니고요. 포스트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내용상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재형 권력으로서 민주주의인데 제가 좀 표현이 부족했는데요. 어떤 통치체로서의 자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지배를 새롭게 하고 계약을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그 힘 자체로서의 민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적인 민주성인 것이지 내용적인 민주성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도 공부가 부족한지 잘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적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원 선생님 논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현실의 다양한 민주주의의 오늘날 민주주의 문제점들을 좀 분석해 보고 싶었던 게 하나고요. 홉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뭔가 중요한 구성적 힘도 같이 논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논의의 힘은 홉스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촘스키에서 가지고 온 생명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인민 주권이라는 개념 대신에 생명의 힘이라는 개념. 근데 루소가 말하기를 결국 이 자연인들의 정신적인 발달에 의해서 어떤 언어나 화폐가 발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재 사회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랑 큰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루소가 말하는 언어와 화폐는 정말 프랑스어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촘스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돈이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 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루소는 요즘 말로 답정론적, 답을 가지고, 정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촘스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해하는 홉스도 그렇고, 그런 구성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을 맺을지는 홉스가 군주론이나 귀족정이나 민주제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적인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동질하게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란 것은 문법을 이해하고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촘스키도 그렇게, 그 푸코가 그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이제 이런 고도화된 구조들 사람들이 동시에 다 이해를 하고 만드냐, 그러니까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촘스키의 나중에 이제 무정부주의 이론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 이원 선생님은 무정부주의신가요? 아니요, 아니 지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식의 그 논리 구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레닌의 길이 맞는 건지 오히려 그 확실하게 추구를 하고, 인간은 결국 잘 구성해낼 것이다, 능력이 있으니까 답도 찾을 것이다 라는 희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 말씀대로 무정부주의, 결국은 모든 권력 자체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을 거라든지,
저도 아직 답을 잘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존부주의라 할지라도 인간은 계속 만들어내 버린다는 특징은 있죠. 그런 구조와 권력들을. 그런데 그것이 항상 바르게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그 민중의 힘과 그 다음에 그 리더십의 문제, 그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리더십 배제하고 어떤 민중의 생명력이 새로운 구성 권력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노자랑 비슷해져 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홉스 해석 그리고 촘스키를 가져온 이유에서는 이제 촘스키는 무존부주의자면서도 레닌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구성 영역이 개별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말을 한다든지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그 현실과 그 사회에 맞는 법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만들어 버린다는 권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딛고 있는 막시즘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딛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말을 구성하지는 않죠. 그는 이제 홉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촘스키에서도 그렇죠. 그게 아마 롤스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홉스식의 이런 전략적인 이성을 구성하는 인간들이 되게 현실주의잖아요. 그 현실주의 속에서 과연 도덕성을 구성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정의론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본인이 재판 쓰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길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략적인 이성을 구사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포퓰리즘의 원천이 되고 그런 미얀마 군부의 원천이 되는 또 트럼프의 권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민중과 이런 새로운 포스트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민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어떤 지향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이원혁 선생님의 이론 체계 안에서 같은 게 문제죠. 같다는 그게 가장 큰 이제 촘스키가 홉스 얘기는 직접 하지 않는데 데카르트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대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대적 주체에 대한 반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죠. 모든 인간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같은 어떤 기대성에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대중에 대해서 과잉 기대 어떤 그 깃발이 온다라는 과잉 기대가 또 분명히 있고 또 그 다른 한편으로 그에 대한 가소평가도 동시에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회에서 구성되고 있는 단어 문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도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습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의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사술이라고 칭해되는 방언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언어라는 것이 구성되고 있는 결국은 각가지 문감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나온 색깔이 이 사회의 법과 문법이라면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우리 이원 선생님의 느낌을 받는데 요즘 극우 태극기 세력이 너무 시달린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저기 이 소수동 촛불도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뭐 네그리의 다중 이론처럼 리더십 없는 어떤 그 다중이 리더십을 그러니까 리더십에게 전략을 그러니까 전술을 구사해주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문재인을 이용한다 뭐 이런 게 네그리류의 새로운 다중 이론인데 그 과연 생명의 힘이라는 그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극기 시민이 아니고 이 촛불 시민이 될 수 있느냐 아마 그게 가장 큰 그 논문에서의 주안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홉스로부터 나오는지 이게 아마 우리 이원 선생님이 풀어야 될 과제 같아서 계속 묻는 겁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어떻게 홉스로부터 갑자기 촛불 시민으로 생명의 힘이 전환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예, 우리 김성훈 선생님께서 논문의 좋은 발전 방향을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덕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고 이용혁 선생님이 답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권력의 범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생명 권력인지 집단의 생명 권력인지 홉스에서는 그 차이를 유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홉스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자지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는 이미 개인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권력이라는 것은 생명 권력이라는 것 자체, 생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홉스가 봤을 때는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홉스는 맥퍼슨 같은 경우에는 홉스를 소유적 개인주의로 아직 한정을 하죠. 그렇게 한정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홉스가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물리학을 봤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성이라 그건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욕망과 쾌락의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어떤 너무 그 날카로운 질문에 비해서 나이브한 답이라서 죄송한데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들의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종철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예. 안 들려요. 선생님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예,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안 들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원래 발표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래도 그 질문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하나 물을게요. 나는 하여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토론에서 언어가 좀 이렇게 너무 좀 추상화되고 좀 이론화되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아까 연일 회장님도 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과부하가 걸리는 어떤 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좀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뭐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짤막하게 한 1, 2분 정도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시지로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선생님이 발표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가 문제이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좀 너무 이렇게 하여간 뭐 일단 네, 지금 뭐가 문제라면 현재 권력을 해석하는 방식, 현재 권력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스트 전두환 시대에서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재 사회는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현재 권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좀 문제 의식인 거고요. 어떻게 하자는 것은 그러면 그 문제의 기반에 있는 개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을 추상적으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추상적으로 돼서 하여간 어쨌든 아주 단순 명쾌하게 이렇게 저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하여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 이렇게 처리하는데 다양한 이제 뭐라고 할까 이론사적인 어떤 그 계보를 짧은 글에서 다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게 약간 좀 궁금하다는 어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이제 다양한 이론가들 이렇게 끄집어들여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자께서 충분한 이제 조언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손 드시면 안 됩니다. 김옥수 선생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 좀 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이자 계속 맴돌아서 포스트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다른 문제는 대충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와닿는데 포스트 민주주의란 말 자체는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앞에서 김성우 선생님도 좀 얘기해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김성우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무정부주의로 가는 거냐. 또는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신 게 다중기성을 얘기하면서 분권화되어 있는 권력 방식을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분권화된 방식으로 권력을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입장을 좀 정해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앞에서 이 제목만 가지고도 사실은 설명은 좀 되긴 되잖아요. 그 권력 구성을 흡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를 다시 민주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 포스트 민주주의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염두에 두는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제가 제 논문에서 그 본질주의를 거부를 하고 인간은 자발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이 무정부주의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으로 쓴 건 아닙니다.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에서 쓰려고 했던 거는 인간은 항상 목적 지향적이죠. 그 어떤 그 목적이 본질적이냐 본질적이지 않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요 글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인간은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리고 구성되는 환경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것이 어떤 무정형성이나 그리고 우리 약간 멀티튜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형식을 홉스에게서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촘스키는 무정부주의자는 맞아요. 무정부주의자는 맞는데 이것은 포스트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뒤에 말하는 민주주의, 제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통치체의 모습으로 썼지 이상형의 모습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 다음 민주주의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통치체, 또 다른 지배체제가 오겠죠.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인간들이 현실 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오는 거죠.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민주주의랑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홉스가 봤을 때는 똑같은 통치체고 똑같은 어떤 그 주권적 권력이 작동하는 커먼헬스라고 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포스트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형성하는 계약적 주체가 인간들 개별적 인민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민주주의 담론을 얘기를 하면서 항상 지금의 민주주의보다 나은 포스트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것은 도착점으로 벌써 가버리는 것 같아요. 항상 목적점이자 어떤 공산사회로 벌써 가버리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성훈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통치체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할 것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약의 힘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약, 새로운 지배체제, 새로운 통치체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민주주의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게 좀 제 능력의 부족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시간 동안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제 묵묵히 많이 아플 것 같기도 할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신 우리 이원영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술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영 선생님께서는요. 두 가지 홍보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 말씀은요. 오늘로써 이제 2021년 상반기 4번의 원래 발표가 끝났고요. 이제 다시 8월부터 이제 하반기 원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한 차례 정식 공식 메일로 다 메일링이 되겠지만 다시 이제 하반기 원래 발표회에 발표자를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발표에 의향이 있으시면 제 그 안내 메일에 제가 제 개인 메일 주소나 이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하반기 적절한 시간에 선생님들의 발표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는요. 이번 주 6월 5일 12시 50분에 한 차례
춘계죠. 그 학술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줌으로 있으니까요. 오늘 오신 선생님들 꼭 그 원래 그 학술 대회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2021년 5월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네. 회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고요. 네네네. 네.